자, 2장 행정의 법원칙 8조부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 그림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겠죠. 앞에 거는 했으니까 지우고. 행정은 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법치 행정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 가지가 있었죠.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죠. 조문에 보니까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된다. 있는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법률 우위 원칙을 반영해 놓은 거죠. 그리고 그다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밖에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률의 근거, 이거는 법률 유보 원칙을 말하는 거죠. 근데 법률 유보 원칙은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침해 유보설, 거부행정 유보설, 전부 유보설 등등이 있으나 그건 흘러간 학설이고요. 우리 입법자는 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란 말이 있죠. 그래서 법률 유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설 중에서 중요상 유보설을 채택을 한 거로 해석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안인지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상 유보설이 채택된 거로 평가할 수 있죠. 또 설명을 하면 길지만 일단 조문 간단하게 보시고, 그리고 9조, 10조, 11조, 12조, 13조죠. 요건 이제 요거죠. 행정법, 우리가 보통의 법학 일반에서는 조리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행정법에서는 이게 행정법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책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것은 이제 책에 나오는 순서대로는 비신평자부죠. 비례원칙, 신뢰원칙, 평등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부당결범전칙 이래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원칙들이죠. 비례원칙은 합리적 비례관계, 공익사익 비례관계죠. 신뢰원칙은 그렇죠. 신뢰는 보호해줘라. 공적인 기능 표명 보호가 진 신뢰는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신뢰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평등원칙,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차별 없이 공평하게 상대적 평등을 말하죠. 자기구속의 법리는 우리 책에서는 독자의 목차로 뽑아놨지만 사실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거 기출문제 풀 때 봤지만 자기구속의 법리는 뭐는 없어? 행정기본법에는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 한번 물어봤고요. 부당결범 그래서 있죠. 부당하게 결범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행정기본법 여기다가 이제 신이죠. 신이 성실원칙, 신이는 아니고 성실원칙이죠. 성실원칙 또는 권리남용 금지원칙. 이거는 민법에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원칙을 행정부터 그대로 반영시켜 놓은 것이겠죠. 다만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문의 법원칙을 성문화시켜 놓기는 했지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죠. 국민의 입장과 행정청, 국가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책에서 상당히 많은 판례들이 있죠. 그게 이제 핵심이다. 그래서 조문 자체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 근데 이것도 사실 비례원칙이 사실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비례원칙을 먼저 하면 좋겠는데 이 센서들이 좀 부족합니다. 평등원칙을 뭔 이유에서도 제일 먼저 하죠. 근데 사실 왜 비례원칙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 일반 원칙이냐? 다른 원칙을 설명할 때 비례원칙도 계속 활용돼. 예수 비례원칙 같으면 뭐지? 신뢰원칙 같으면 신뢰보호라는 사익과 법률 적합성 공익이 서로 충돌할 때는 뭐지? 둘 다 중요하니까 이익 형량을 하죠. 그러니까 비례원칙이 반영되고 또 평등원칙도 뭐야?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차별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평등원칙도 너무 심한 차별을 하면 안 되니까 이것도 비례원칙이죠. 비례원칙이 반영됐죠. 그리고 자기구속의 법리도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이니까 역시 비례원칙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부당결범전칙도 뭐 동자적인 원칙이 아니라 비례원칙의 파생원칙이라는 주장들이 있죠.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는 뭘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비례원칙을 먼저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평등원칙을 먼저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평등원칙만 나오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도 허용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말하죠.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들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니까 이제 결국 분쟁이 생기고 그 분쟁이 생기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여러분하고 직접 관련된 건 각종 가산점 제도가 있겠죠. 유공자 가산점, 옛날에는 폐지가 되긴 했지만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이런 것들이 차별이죠. 이유가 있는 차별인가 아닌가 이건 이제 판례가 판단한 것들이 있는데 뭐 그건 또 설명 길어지니까 일단 그런 게 있고 10조는 비례원칙이죠. 비례원칙은 우리가 합리적 비례관계인데 세부적으로 뭐야 적필상이죠.
적필상,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 되겠죠. 그러면 적합한 수단의 적정성이죠. 필요 최소한도, 침해의 최소성, 상당한 균형, 법익의 균형성, 요게 되겠죠. 앞에 적필상은 행정법 교수들이 쓰는 표현이고 뒤에 있는 것은 헌법 교수들, 헌법에서도 비례원칙, 과잉금지원칙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조문에 반영시켰죠.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적합한 수단일 것이죠. 2호 행정 목적을 달성 필요 최소한도, 요게 이제 필요성 원칙이죠. 3호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 사익 침해죠. 그 행정작용에 의한 공익보다 크지 않을 것 되겠죠. 그러니까 사익의 침해가 공익보다 크게 말 참 어렵게 하죠. 공익이 사익보다 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이게 적필상 요 내용을 조금 그냥 살을 붙여가지고 풀어놓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학자들이 말하던 세 가지 컨텐츠를 법 조문에 명시로 됐죠. 그거 물론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게 적절한지 필요 최소한지에 대해서 국민 입장, 국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판례가 있죠. 판례는 책에서 또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다. 됐고요. 다음 페이지 11조. 이제 여기 이제 신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 조문이 없어도 행정법의 일반 원칙뿐만 아니라 민법에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 요거는 행정법 관계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규정해 넣은 거죠. 1항 행정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러니까 신의라 말은 빠져있지만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신의가 빠져있다 하더라도 같은 맥락이 되겠죠. 2항 행정청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우리가 권리남용 금지라고 하고 권한남용 금지가 되겠죠. 민법에 있는 2조 1항 2항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행정기본법에 그냥 그대로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뭐 특이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죠. 자, 12조 신뢰보원칙. 자,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려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 신뢰를 보호하라. 그러니까 이게 신뢰보원칙이 그동안 이제 신뢰보원칙이 실정법에 반영됐다. 행정 절차법 4조에 의한 국세기본법 18조 3항 이렇게 이제 그게 실정법상 거라는데, 근데 그 조문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은 신뢰보란 말이 없어. 다만 이제 신뢰보원칙이 법에 반영된 거로 교수들이 대부분 다 그 두 가지를 인용을 했거든. 그런데 이제는 12조 1항에 보면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신뢰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신뢰를 보호라. 그래서 신뢰보원칙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주의할 건 법조문이라든지 판례 원문을 볼 때 아마 초보 수험생들이 제일 곤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뭔가 앞에 밑밥이 많이 깔려 있어. 그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신뢰는 보호해야 된다. 다만 단서 예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조문을 구성하면은 우리가 정리하기도 훨씬 쉬운데, 요거 딱 보니까 뭐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를 제외하고는, 요 말이죠. 그 말은 뭐야? 신뢰는 보호해 주는 게 원칙이지만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신뢰가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잖아. 그럼 우리가 신뢰 원칙의 맨 마지막 관문 기억나나? 신뢰보 그래서 선보 상인반 5가지 요건을 갖췄지. 그런데 마지막 관문에 하나 더 있다고 했지. 행정청이 적법성을 실현하려고 한다. 행정의 법률 적합성, 공익 또는 상대방의 사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사익, 요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면 신뢰 원칙은 개인만 생각하면 신뢰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지만 전체 공공이익 또는 제3자의 사적인 이익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더 재야 되잖아. 그래서 이익 형량을 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그 말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럼 결국 사익과 신뢰에 보는 사익과 공익 제3자 이익을 한 번 더 재는. 그래서 아까 제가 비례원칙을 먼저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재야 되는 과정이 있겠죠.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조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1항은 뻔한 거고 2항 요게 중요하죠. 자, 이 2항은 기존에 있던 것인데 약간 학설상 논의가 되던 것인데 이제 뭐냐? 실권의 법리죠. 실권의 법리가 이제 명문의 규정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동안의 실권의 법리는 행정 절차법에는 규정이 없었어. 그래서 민법에 있는 실효의 법리를 그대로 활용을 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였는데
행정 절차법에는 안 들어갔지만 행정기본법에 조문이 신설됐죠. 요 조문을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럼 볼까요? 근데 내용은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않을 거로 믿을 만한, 믿는 게 신뢰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 이건 단서로 뽑아놨잖아. 그러니까 원칙은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만, 그러나 역시 이 경우도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조문을 좀 이렇게 딱딱 끊어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입법자들이 별로 안 친절하죠. 약간 좀 약간 권위적인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조문이 너무 쉽고 편하면은 사람들이 별로 전문가들한테, 변호사들한테 들어보면 그냥 쉬운 말로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 하냐. 쉬운 말 하면 사람들이 별로 그걸,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렇게 전문가를 전문가 행세를 하려면 좀 쉬운 말도 어렵게 해야지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법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조문을 쉽게, 그죠? 문장을 좀 했으면 좋겠어. 딱딱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원칙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딱 원칙 예외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당장 여기서 2항에서는 원칙 해놓고 예외, 다만 단서죠. 위에도 뭐 하면 좋아? 행정청은 행정에 해당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 신뢰를 보여야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 현재 기록들은 예외한다. 이렇게 하면 조문이 훨씬 더 정리가 잘 된대요. 그냥 어떤 거는 묶어 썼다가 어떤 거는 했다가 이렇게 끊어 썼다가 묶어 썼다가, 특히 판례 원문 보면 돌아버리지. 판례 원문은 한 10줄인데 그게 한 문장이야. 마침표는 하나만 있어. 콤마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면서 계속 말을 베베베베 꼬하고. 제가 한참 학교 다닐 때 처음에 1학년 때 법률 문장론이라고 해갖고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이거 문장을 하나 보지만, 야, 판결 한번 읽어봐. 그냥 읽어봤거든. 야, 근데 놀랍게도 이게 마침표 하나밖에 없다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한 10페이지, 그러니까 한 A4 용지는 한 서너 페이지 되는데 이게 한 문장이야. 그것처럼, 근데 말이 막 베베 꼬여 있으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판사들이나 법조인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권위의식 때문에 그런 거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법조인 우러러 보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권위적 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순화되기는 했어. 많이 수업하고 상관없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처음 공부할 때 제일 또 힘든 게 판례 원문을 읽어도 그게 헷갈리는 게, 말이 막 베베 그러니까 딱딱딱딱 끊어 있지 않고 그냥 계속 질질 끌거나, 그 국어적으로도 어법적으로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중적, 삼중적으로 해석되는 거는 문장 구조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라기보다, 그러니까 법학자들의 알량한 권위의식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요즘 좀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곳곳에 좀 흔적이 남아 있죠.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2항, 요거는 실권의 법리죠.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거죠. 하기로 했는데 안 한 것이나 안 하기로 했는데 한 경우, 상황은 반대이지만 원리는 똑같은 거죠. 이거는 2번은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믿었는데 뒤늦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었죠. 요거 실권의 법리. 그 실권의 법리 우리 판례 어떤 거 있었습니까? 내가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어. 그런데 행정청이 면허를 취소해야 되는데 안 해. 계속 기간이 지나죠. 3년 동안 안 해. 뒤늦게 면허 취소했죠. 그럼 내 입장에서 3년이나 지나서 나는 더 이상 면허 취소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왜 했느냐? 실권의 법리에 적용된 사례죠. 반면 하나 비교된 거 1년 10개월이죠. 이것도 내가 1년 10개월이나 지났었는데 이거 면허 취소 안 할 줄 알았는데 했다. 이거는 실권의 법리를 주장했지만 또 그거는 실권의 법리를 인정 안 했죠. 그래서 3년 지나 면허 취소한 거는 실권의 법리가 인정이 돼서 위법. 반면 1년 10개월은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서 위법하지 않다. 적법.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판례에서 또 어떤 논의, 그 두 가지 판례에 비교하면서 교수님 뭐라고 비교하느냐. 그럼 날짜를 좀 구체적으로 정해주든지, 이거는 판사들이 그때 뭐에 따라서 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전히 비판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이 조문은 또 어떤 비판을 받느냐.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요 말이니까 그 장기간이 도대체 얼마이어야 장기간이야. 결국 이제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오지만, 교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더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3년, 독일처럼 1년, 2년이라든지 이런 숫자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면 좋겠다는 논의는 하지만, 일단 그건 이제 학자들의 평가고요. 학자들의 몫이고요. 일단 우리는 요 실권의 분리가 어쨌든 조문의 명문으로 규정이 들어가 있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체크해 놓고 봐주시면 좋겠다.
13조 부당결부금지원칙. 이런 부당하게 갖다 끌어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관련성이죠. 실질적 관련. 물론 이제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역시 분쟁 그리고 재판 판례 이해되겠죠. 그거는 조문들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들이지만 요 행정법의 일본 원칙에 관련되는 무수히 많은 판례들이 있죠. 그걸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된다. 일단 조문은 요 정도 읽어도 크게 무리는 없죠. 됐습니다. 끝까지 보고 3장으로 갑시다. 14조죠. 자, 3장 1절. 지금 뭐 아까 행정작용 나오죠. 행정작용 중에 가장 대표가 요 지워졌지만 뭐가 처분이 되겠죠. 처분. 그럼 처분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자, 14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진하게 체크죠. 법 적용의 기준. 자, 요 조문은 상당히 역시 기출문제에서 꽤 많이 등장하죠. 14조 1항, 2항, 3항인데 특히 3항이 중요하죠. 3항도 특히 그중에 뭐야? 단서 조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일단 먼저 1항부터 보시면 봐.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그럼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적어주면 그게 있는 걸 제외하고는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완성 동그라미 종결 동그라미 완성 종결 이게 뭐야?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법은 만들어지면 언제?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생기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 적용되지 않는다.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거죠. 소급입법을 금지한다. 왜 소급입법을 금지한다? 국민들 신뢰보 또는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소급입법은 다시 둘로 쪼개죠. 뭐하고 뭐로 쪼갭니까? 진짜하고 진짜가 아닌 거. 진정과 부진정이죠. 그럼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은 하죠. 진정과 부진정이다. 진정소급은 뭐냐?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해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완성되거나 종결, 완성, 종결, 뭐 완료, 종결 다 같은 말이 되겠죠. 이미 다 끝난 사실을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될 때 진정소급. 부진정소급은 과거의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계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안을 적용할 때 부진정소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평가해 보면 이미 다 끝났는데 새삼스럽게 법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가 너무 크게 침해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죠.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신뢰 보호라는 사익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러니까 신뢰 보호라는 사익 때문에 그런 것이다. 국민들 신뢰 보호라는 사익 때문에 그런 것이다. 반면 부진정 소급은 과거에서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법률 관계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 아직 신뢰가 확정적으로 생긴 건 아니죠. 그런데 입법자가 법을 그때그때 개정해야 될 필요성, 입법자의 형성권이죠. 공익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을 한다. 개인 입장에서는 다소 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입법자의 형성권이라고 하는 공익적 측면 때문에 허용하는 거죠. 원칙을 잡았으니까 예외는 뒤집으면 되겠죠.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그럼 어떤 경우 허용되느냐? 원칙적 금지하는 이유가 신뢰보란 사익 때문이니까 그 사익이 그렇게 크게 보호할 필요가 없거나 사익보다 훨씬 큰 공익적인 목적이 클 때가 되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4가지의 세부적인 걸 정해놨죠. 소급입법을 미리 예상한 경우나 3개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내이익이 별로 크지 않는 경우나 3번째 손실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이거나 4번째 심의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진정소급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겠죠. 반면 부진정소급은 반대로 뒤집으면 되죠. 원칙적으로 허용되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니까 구법이 적용된다. 신법이 적용된다. 신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큰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게 제한될 수도 있죠. 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 큰 상황이라면 부진정 소급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입법자가 달성하는 공익적 목적과 개인의 구법에 대한 국민의 사익 이걸 제죠. 역시 또 여기도 이익 형량을 통해서 판단을 한다. 뭐 이게 사실 그 책에 나와 있는 행정
행정법의 효력 파트에 보시면 소급입법 검정식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 14조 1항은 뭐야? 요게 이제 키워드가 완성 종결이죠. 완성 종결이니까 뭐지?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반영해 놓은 거죠. 물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뭐야? 그러면 예외적 요런 경우죠. 법의 규정이니까 요런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겠지만 그건 예외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래서 진정소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명문 규정화시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문이 없어도 이미 학설과 판례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2항 봅시다. 자, 2항은 이게 또 뭐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한 곤란한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계속 뭐 제외하는 게 많죠.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이거는 이게 처분인데 우리 책에서는 허가 파트에 있었죠. 허가 뭐였습니까? 내가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그런데 행정청이 심사해서 허가를 하겠죠. 허가를 합니다. 처분을 하겠죠. 허가 신청했죠. 허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신청 시하고 허가 시하고 법이 같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신청 시에도 되고 허가 시에도 법에 병력다 된다. 문제 없죠. 신청 시 기준에도 안 맞고 허가 시에도 안 맞다. 그러면 뭐야? 안 해주면 되는 거죠. 그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요 시점에 법이 개정이 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신청 당시 허가 요건은 A, B 두 가지 요건. 그런데 중간에 법이 개정됐고 A, B, C 세 가지 요건이 추가됐죠. 그러니까 C 요건이 추가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는 내가 신청한 시점에 A, B 요건을 갖췄으니까 신청 당시 법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내가 나의 주장. 반면 국가 입장에서는 야 중간에 법인 경에서 C 요건이 추가됐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할 때는 C 요건까지 검토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 국가 주장. 누구 주장이 맞지?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야. 일리가 있으니까 분쟁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쟁들이 아주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니까 판례도 있었잖아. 그 판례는 뭐야? 신청 시하고 허가 시 법이 될 때는 언제 법? 허가 당시 법에 따른다. 원칙은 그렇죠. 원칙은 허가 시가 누구 입장? 국가 입장을 손들어 준 것이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판례상 인정이 되고 있던 것을 법에 명시적으로 밝혀놓은 거죠. 그러니까 책에서는 허가이지만 허가도 뭐 일종이니까 처분의 일종이니까 똑같은 논의가 됐죠. 그래서 신청 시하고 허가 시 법일 때는 허가 시 법에 따르는 게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이 사회 신청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허가를 미뤄가지고 법이 그 사이 법이 개정된 경우가 아닌 한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뭐야지? 예외적으로 신청시 법에 따를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아직 그걸 구체적으로 인정한 판례는 없지만 이제 그런 여지만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례 원문에 보면 그렇게 씁니다. 신청 후 허가 시 그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처분을 미루어서 그 사이에 법령이 개정된 것이 아닌 한이란 단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행정법에 나오는 모든 이론 학설 판례 법령이 저 구도를 제가 왜 했는지 저거 가지고 계속 활용하잖아. 원칙, 예외, 공익, 사익, 공통점, 차이점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2항, 그래서 14조 2항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렇게 크게 뭐 의미가 있거나 의미는 있지.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판례를 조문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뭐 조문이 사실 없어서도 이미 이렇게 재판 실무에서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2항 됐습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 신법 적용이 되죠. 변경 전 법이 아니라 변경된 법이 되겠죠. 처분 시법 다 같은 말입니다. 처분 당시의 법령, 변경된 기준, 신법 다 같은 의미가 되겠죠. 3항 이게 중요합니다. 자, 3항은 일단 전반부에 있는 것은 이건 원론적인 거야. 봐봐.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 처분은 다른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 법에 따른다. 당연한 거죠. 뭐 제일 요새 이거는 옛날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해서 과태료 금연구역에 담배 피웠을 때 과태료를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현 시점에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은 10만 원 이하의 10만 원 그냥 통일해서 합시다.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어. 그럼 내가 지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잖아. 현 시점 행위 당시에 법에 따라서 행위 당시에
제재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되는 게 원칙이죠.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단서가 중요하죠. 다만 법령 등 위반 행위를 한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해서 개정이 됐죠.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그러니까 조문에서 빠진다는 거지. 금연구역 제도 자체가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예를 들어서 흡연자들이 막 단체 행동을 해가지고 막 데모도 하고 해가지고 그 세력이 많아져가지고 금연구역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든지, 아니면은 10만 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5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 뒤에 보니까 해당되지 않게 되거나 제재 처분의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죠. 가벼워진 경우로서 역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쉽게 얘기하면 유리하게 바뀐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걸 오히려 원칙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행위 당시 법이 있다는 게 원칙이지만 행위 후에 법이, 그러니까 이 단서 조항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조문에서 빠졌거나 5만 원을 줄어들었을 때는 이 법은 앞으로만 적용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하지 않는 것이 판례 입장이었어. 그런데 이 단서 조항이 있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 단서 조항 봐봐라. 조문에서 빠졌지. 또 유리하게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 법, 유리하게 바뀐 신법을 소급 적용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판사들은 이제 여기에 따라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조 사망의 단서조항, 요거는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 조문. 요 조문은 특별히 한 번 더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 조항이 이제 여담이기는 하지만 이상한 나라의 그 드라마 이름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죠. 거기서 보니까 판례에서 갑자기 이거 여러분들 잘 그런 걸 인지 못하지만 또 이제 행정법 강의할 입장에서는 중간에 맨 마지막 회에 보면 뭡니까? 법 개정됐대 가지고 누구냐 권모술수 걔가 나와가지고 행정기본법 14조 사망 단서조항에 보면 그지 행위 후 법이 개정돼서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는 그래서 유리하게 바뀐 신법을 소급 적용한다는 14조 사망 단서조항에 의해서 그 처벌하면 안 됩니다. 그거 폼나게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냐 봄날의 햇살 걔가 반해가지고 보는 그런 장면이었지. 그 장면이 딱 요 조문이 나와. 여러분들 그냥 허투루 보지만 이제 법을 이게 이제 직업병이니까 그래서 애들하고 보다가 이거 내가 입에 거품 물고 뭐라고 보라보라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뭔 소리 이게 멍미하면서 그냥 아주 그죠 벙찐 얼굴로 같이 보다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요 조항도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일단 조문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뭐지? 유리하게 바뀐 신법을 소급 적용하는 걸 오히려 원칙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한테 유리한 게 불리한 거예요? 행위자인 국민한테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시험을 아주 잘 납니다. 그래서 1항, 2항 같은 것도 사실 중요하기는 한데 굳이 이 조항이 없어도 이미 학설과 판례, 특히 판례에서 이렇게 처리되고 있었단 말이야. 14조 사망의 그 본문 규정도 역시 이 조문이 없더라도 이미 하고 있었어. 이대로 재판이 되고 그러니까 재판상 처리되고 있었는데 요 단서 조항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요거 특별히 잘 기억해서 보시라. 그래서 요거 14조 1항, 2항, 3항 요 조항들을 잘 기억해서 보시면 되겠죠. 됐고요. 그래서 요 14조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서 보시고요. 자, 15조 처분의 효력. 자, 이거는 권한이 있는 기간이 취소, 철회, 기간 경과, 소멸, 이게 실효잖아. 실효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 이게 뭡니까? 사실 우리 취소, 철회, 실효기 때문에 한묶음인데 보통 이거는 뭐 의미로 봐? 취소는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뭐였지? 공식적으로 효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효력을 부여 못한다. 공정력이죠. 공정력이 법에 반영된 것이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지? 공정력은 현행 이 행정기본법 이전에는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다. 간접적으로만 인정한다. 이게 이제 옛날 표현이었죠. 그런데 행정기본법 요 15조가 들어가면서 공정력을 명문으로 규정한 거다. 물론 여전히 공정력 세 글자는 없지만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요 말이 공정력에 반영되는 것이죠. 근데 또 주의해 볼 건 단서조항 봐.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죠. 우리가 공정력 할 때 나오는 중요한 테마가 뭐야? 공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만 인정되잖아. 그래서 뭐지? 무효인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또 행정행위만 되기 때문에 행정행위 아닌 나머지 행정작용은
공정력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겠죠. 조문은 사실 뭐 그렇게 평이한 조문이긴 하지만 아주 꼬집어 세밀하게 들어가서 분석해보면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는 인정이 되지 않다. 단서조항 의미가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인정된다. 그렇게 기억해서 보시고, 자 16조 결격사유. 이거는 별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격사유는 자격이나 신분 등을 취득 또는 부여할 수 없거나 인가, 허가, 지정, 승인, 영업, 등록, 신고, 수리 뭐 인허가죠. 를 필요로 하는 영업 또는 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사유. 줄여서 결격사유죠. 뭐 제일 쉬운 건 뭐야? 여러분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려면 임용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거든. 임용 결격사유가 있으면 공무원 임용돼도 무효란 말이야. 또 우리가 운전면허도 면허가 취소가 되면 재취득을 할 때 기간에 제한이 있어. 그래서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이죠. 음주운전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가 됐단 말이야. 최장 5년 동안은 면허를 재취득 못합니다. 뭐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면허 이제 취소,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있거든. 근데 그 개별법에는 결격 사유를 정할 때는 그 결격 사유는 일단 법률로 정한다. 그러니까 법정주의죠. 결격 사유도 누가 정하라? 결격 사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해도 누가 정한다? 의회가 법률로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회 유보 사안으로 보는 것이겠죠. 그리고 의회가 법률을 정할 때는 어떤 걸 지켜야 되냐. 밑에 1번, 그러니까 2항이죠. 근데 2항에 1호, 2호, 3호, 4호 보면 다 뭐야? 행정법의 1번 원칙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골고루 섞여서 그것이 역시 기본은 비례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결격사유 정할 때 뭐냐? 필요성이 분명한 거. 필요성이죠. 2호에 보시니까 필요 최소한만 하는 거죠. 필요성, 필요 최소한이 다 뭐야? 비례 원칙의 내용이 반영된 거죠. 그리고 3호 보니까 실질적 관련성. 이건 뭐지? 부당결부금 전쟁. 부당하게 갖다 끌어다 붙이면 안 된다.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겠죠. 부당결부금 전칙이 반영됐다. 그리고 균형성이 되겠죠. 상당균형. 그러니까 거의 비례 원칙이 행정법의 1번 원칙, 제1번 원칙이고 각각의 법조문에 당연히 반영이 됐죠. 그래서 또 그렇게 크게 특이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죠. 그래서 1항 결격 사유는 법으로 정한다. 그리고 2항 정할 때는 이런 기준에 따른데 대부분 다 행정법의 1번 원칙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됐고. 자, 오른쪽 17조 부관. 부관도 우리가 부관은 뭐지? 혹이죠. 행정 행위를 하면서 주된 행정 행위면서 그 혹으로 붙는 거죠. 조, 기, 부, 철배 5가지죠.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 유보, 일부 배제. 요 5가지가 보통 부관의 종류로 이야기되는데 1항, 2항은 뭐냐? 부관은 주된 작용이 뭐냐에 따라서 붙이 순위가 다르죠. 그래서 주된 작용을 하면서 여기에 부관이 붙죠. 부관이 붙는데 이 부관은 주된 작용에 붙어서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요건을 충족시키는 부관을 우리가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능을 한 걸 행정행위 부관이라고 하는데 부관 중에서 요거는 뭐냐? 주된 작용이 뭐일 때냐? 재량행위일 때냐? 기속행위일 때나 달라진 거죠. 재량행위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어. 그게 1항이죠. 17조 1항. 행정작용,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어떤 말이 없어?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란 말은 그게 당연히 깔리는 거죠. 그래서 재량행위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항은 재량이 없는 경우는 기속행위잖아. 그럼 재량이 없는 경우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는 게 원칙이죠. 다만 이거는 조문을 없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예외적으로 뭐가 있으면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법령의 규정이죠.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또 이제 보통 이거는 잘 안 나. 그러니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국민한테 유리한 요건 충족적 부관은 기속행위라도 붙일 수 있다. 이건 조문에는 안 나타나지만 학설상 논의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건 충족적 부관은 기속행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뭐하면 1번하고 2번하고 서로 대칭되는 거라면 이건 어떻게 해줘?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기속행위, 그러니까 재량이 없는 경우는 기속행위잖아. 기속행위를 말하는 게 그렇게 힘드나? 그냥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뭐입니까?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령 규정 가능하다. 이렇게 해주면 사실 정리하기가 쉬운데 역시 조문이 그렇게 좀 안 친절하죠. 그래서 일단 1항, 2항은 대칭되는 것이다. 근데 일단 이건 조문을 좀 충실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재량이 있을 때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요. 2항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붙일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해서 하면 원칙적으로 근거가 없으면 붙일 수가 없다. 예외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죠. 됐고. 자, 사망은 사망이 또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사후 부관이죠. 사실 이 부관이라는 게 국민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때가 많아.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부관을 사후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우리가 교수들이 사후 부관이죠. 사후 부관은 원칙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가지죠. 8대가 법유 동사죠.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하거나 다짐받아주거나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사정 변경. 요 법유 동사, 사후 부관은 법유 동사였죠.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한 경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사정 변경이 있거나 요 네 가지가 사후 부관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후 부관이 판례가 기존에 인정하고 있던 것은 행정기본법에 요걸 명문 규정으로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명문 규정을 집어넣으면 좀 더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기본법의 명문 규정은 네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야. 1호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죠. 2호 동의가 있는 경우죠. 3호 사정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뭐는 빠져있지? 유보는 뭐야? 행정청이 미리 밑바꾸는 건데 이거는 뭐야? 못하도록 일종의 좀 제한한 의미가 있죠.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출제하는 교수들은 이런 것도 장난칠 수 있죠.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사후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면 요거 살짝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막이죠. 함정이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저한테 만약에 출제가 오래가 온다면 저 그거 가지고 장난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문자 사후부관은 법유동사 법동사 이렇게 딱 한 번 더 두 문자는 거죠. 법유동사 법동사 뭐는 빠져있지? 유보 부분 빠진 취지가 충분하잖아. 유보는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에서 밑밥을 깔아놓는 건데 이거는 못하도록 제한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법유동사 법동사 이렇게 구분해서 한 번 정도 봐두시면 되겠다. 한 번 나올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객관식을 내는 출제자 입장에 딱 봐. 네 가지인데 세 가지니까 막이죠. 함정 파기 딱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번 들어두면 문제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이거 미리 준비 안 하고 있다 막상 현장에 가면 이거 뭐지? 한참 보다가 뭘 물어보는지 모르고 헤매다가 설명 들으면 그거 그러기 딱 좋은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한 번 더 강조돼. 그래서 17조 사망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됐고요. 자 그리고 사항 또 나왔잖아. 그 17조 사항은 또 뭐야? 행정법 일반칙 조문은 곳곳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로 보니까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것. 이건 이제 특히 이제 부관은 행정법의 일반칙 중에서 특히 뭐가 많이 연결돼? 부당결부 금지원칙이 행정행위 부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겠잖아. 그래서 이로 보니까 목적에 위배되면 안 되고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필요 최소한 이게 다 뭐지? 비례원칙, 행정법 일반칙. 이건 이제 부관은 특히 부당결부 금지원칙이 주로 많이 나오니까 되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사항도 별 특이한 건 아니죠. 됐고, 자 18조, 19조 위법 부당 취소죠. 그리고 적법 철회가 되겠죠. 취소하고 철회. 이것도 우리가 뭐 기본 수업 들으면 늘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 수업 안 들은 분들이 있으니까 진짜 처음으로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행정청이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효력이 있죠. 그런데 이 취소하고 철회는 행정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또 다른 행정행위야. 행정처분이 되겠죠. 근데 행위가 있다, 취소한다. 행위가 있다, 효력이 있다가 철회한다. 그럼 취소나 철회는 이 행위에 의해서 행정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걸 통칭해서 하죠. 그래서 두 가지 합쳐서 폐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폐지라는 행위에 의해서 효력이 소멸된다. 아직 보편화된 건 아니지만 폐지는 취소하고 철회를 합친 개념이거든. 그런데 취소하고 철회의 차이점은 뭐냐? 원인이 다르고요. 효과가 달라. 그래서 취소는 뭐지? 여기죠. 처음부터
요건을 못 갖춰서 위법하게 성립했죠. 물론 이제 부당도 포함되지만 그냥 위법으로 통일해서 해서 봅시다. 위법한데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유효죠. 우리가 좀 했던 공정력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런데 법치주의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하는 것도 법치주의지만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것도 법치주의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걸 바로잡아야 돼. 그게 취소. 취소하면 효력이 소멸돼요. 소멸되는데 소멸되는 방향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슬로 올라가서 소급하여 그 행정행위 효력을 소멸시키는 걸 취소라고 하죠. 반면 철회는 여기죠. 성립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적법하게 성립했죠. 완전하게 유효야. 그런데 뒤에 발생한 사유죠. 후발적 사유. 그리고 후발적 사유에서 철회란 행위라면 효력이 소멸되는데 없어지는 방향은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되는 게 철회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운전면허 취소되는 사유죠. A, B 여기는 조문에는 없지만 시료까지 있죠. 먼저 A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 주고 면허증을 발급받았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 일단 효력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뒤늦게 그게 발각이 됐죠.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취소 사유는 뭐지? 처음부터 부정하게 발급받은 면허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인 취소죠. 그럼 효력은 이 면허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게 전형적인 취소 A죠. B 적법하게 면허증을 발급받았어. 운전하고 다니다가 후발적 사유 음주운전, 속도 위반, 벌점 누적, 교통사고 유발했죠. 뒤에 발생한 사유죠. 그걸 이유로 면허가 취소, 철회가 되겠죠. 그럼 그 면허는 그동안 효력이 인정이 되다가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소멸되는 게 철회죠. 다만 학자들은 요 개념을 구분하지만 입법자들은 여기서는 취소하고 철회를 구분하고 있으나 대부분 법조문에는 취소 철회 구분하지 않고 거의 취소란 말로 그러니까 통합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럼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법조문의 취소는 취소인 취소도 있지만 철회인 취소가 있죠. 그럼 구분하는 기준은 요거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효과는 소급표인가 장래인가, 요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하고 이해할 때 마음대로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들이놓다 시키면 훨씬 더 쉬워. 근데 말로 설명을 하면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집에 가서 확인해 보려면 이게 또 머릿속에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요 작업을 제가 많이 책에 보면 있을 거예요. 기본교재에 있는 분들은 책 안에 이게 트리를 제가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요거 그래서 취소하고 철회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없지만 실효는 뭐였습니까? 철회하고 거의 같죠. 적법하게 운전면허 발급받고 운전하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있는데 사망, 꼭 교통사고가 아니어도 되는데 사망을 해줘. 그럼 사망을 하면 운전면허는 대인이야 대물이야? 대인적 면허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으면 그 사람한테 줬던 운전면허는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근데 굳이 국가가 면허를 취소한다 쳤는데 행위 없어도 그 사람의 사망과 동시에 그 면허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실효가 되겠죠. 그래서 운전면허 나이를 속여 발급받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증 발급받아서 면허가 취소가 되는 A는 전형적인 취소. 속도 위반, 벌점 누적, 교통사고, 뺑소니 이것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는 사람은 철회. 사망했을 때 그 운전면허가 효력이 소멸된 것은 실효. 이 세 가지 개념이죠. 그래서 그거 나와 있는 거죠. 그거 역시 기존에 우리가 학설 판례상 논의되는 건 그대로 법의 명문으로 반영시켜 놨죠. 그러면 이제 18조 뭐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와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법과 소급표가 취소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장래를 향해 취소. 요거는 이제 의미가 있죠. 뭐였습니까?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표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니까. 다만 처음부터 잘못된 것에 두 가지가 있겠지. 내가 처음부터 속임수 써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청 여러분들이 관련 규정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잘못 결정할 수도 있잖아. 그럼 특히 이제 어떤 거겠어? 그 이야기가 나죠. 취소는 특별한 전제 없이 물어보면 뭐라고 했지? 소급표라고 했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어서 과세처분, 침익적이죠. 위법해, 세금 냈다, 취소가 된다. 소급표 장래요. 소급해서 과세처분이 없었던 것이 되어야 내가 낸 세금을 부당히도 돌려받을 수 있잖아.
반면 수익적 처분, 보조금 지급 결정이 잘못됐어. 지급됐죠? 취소되죠? 소급표다, 장려다. 요거는 보조금 지급 결정이 잘못된 원인을 다시 둘로 나눠 봐야 돼. 그지? 내가 잘못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업무착오로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보조금 지급 결정을 했죠? 지급됐지? 그럼 내가 뭐가 생기는 거야? 아까 행정법 원칙 중에 신뢰 원칙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 정당한 걸로 믿었거든. 매월 보조금 지급받고 나서 이미 생활비로 다 소비하고 없는데 갑자기 1년 뒤에 보조금 지급 결정이 잘못됐다 취소하고 소급해서 돌려달라니 이건 내 신뢰가 너무 크게 침해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격 요건이 없다니까 내가 앞으로 지급되지 않은 건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그동안 지급됐던 것은 내 신뢰 보호처에서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겠죠?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보통의 취소는 소급표야. 그러나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할 때는 상대방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장래효를 기본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앞으로 장래효. 그런데 역시 요건 또 뒤에 다시 숨어 있죠. 그러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는데 보통 보조금은 신청을 전제하잖아. 근데 내가 사위, 허위 서류 작성해서 제출했죠. 그럼 이제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맞받아쳐야 되겠지. 야, 네가 신뢰 보호를 주장을 하는데 내한테 귀책 사유겠단 말이야. 보호 가치는 신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너의 신뢰를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원래대로 소급표. 그러니까 소급표, 장래효, 다시 소급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조문상으로는 뭐가 있지? 원칙적으로 소급표, 예외적으로 장래효까지면 돼. 사실 그 뒤에는 다시 뭐가 숨어 있습니까? 상대방의 신뢰를 보여줄 필요가 없을 때는 원래대로 다시 소급표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그 18조 1항에 숨어 있는 뜻이죠. 그래서 18조 1항 그렇게 설명되고 2항은 이게 뻔한 이야기가 되겠죠. 뭐였습니까? 또 봐. 이익형량, 비교형량, 이익형량 다 비례원칙이 여러 조문에 다 반영돼. 지금 봐. 취소를 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과 취소를 당하는 개인의 사익을 제해야 되겠죠. 제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잴 때 뭐 안 해줘도 돼? 상대방한테 뭐가 있어? 그 1호 2호에 보니까 사기, 강박, 내한테 뭐가 있는 거야? 귀책 사유죠. 악의 중과시고 이게 역시 취소나 철회 뭐가 또 반영되어 있어?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 주로 뭐지? 신뢰 원칙이나 비례 원칙이 또 계속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밑에 1호, 2호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행정이지만 그러나 다음 갖고 언어 할 때는 그러지 않죠. 1호 막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이죠. 사기, 강박이죠. 그리고 2호 알았거나 중단가 이거 알고 있었다 악이잖아. 중단가시로 알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호 가치 있는 신뢰, 귀책 사유가 없을 거 할 때 네 가지 뭐야? 사기, 강박, 악의, 중과실이 없을 것. 그게 역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서 이런 내용을 들으려면 상당히 좀 까다롭기는 한데 보니까 대부분 다 한 번 정도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지.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게 그렇게 반영되어 있구나. 라는 걸 또 확인하는 거죠. 됐어. 19조 봅시다. 적법한 처분의 철회. 이제 이번엔 적법이죠. 적법 그리고 장래죠. 그러니까 철회의 핵심 키워드 두 가지는 적법, 장래가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철회 사유에 해당되거나 법률이 변경되거나 사정 변경 그리고 중단고 이게 다 1호, 2호, 3호도 이미 판례로 다 언급되고 있던 거죠. 법령의 철회 사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정 변경이 있거나 아니면 중단 공익상 필요 있을 때 이게 다 철회 사유가 되겠죠. 그런데 2항 철회할 때도 역시 똑같죠. 철회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과 철회당하는 개인의 사익을 또 제라고 돼 있죠. 비교 형량, 이익 형량 곳곳에 있죠. 그래서 철회할 때 철회로 인해서 당사자께 불이익을 철회로 다스는 공익, 그러니까 사익이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데 사익이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익을 상당히 왜냐면 공익 사익 하면 딱 이게 대칭되는데 그런데 막상 법조문이나 판례 원문에 보면 사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좀 인색을 하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이니까 사익이죠. 그리고 공익은 곳곳에 등장하죠. 또 죄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18조 19조는 취소 철회. 자 20조 이게 자동적 처분이죠. 이거는 뭐 기억하면 돼? 재량 행위는 안 된다. 요 단서 조항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 인공지능 기술 시스템을 포함하는 거죠. 처분할 수 있는데 다만 밑줄죠. 요거 아주 중요하죠.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거러하지 않아도. 그럼 이 말은 뭐야? 재량이 있는 행위는 재량 행위는 자동적 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읽어지면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점인데 뭐 수업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이고 21조 재량 행사의 기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는 이걸 또 봐. 정당하게 형량 비례원칙은 곳곳에 반영되어 있죠. 범위 넘어서면 안 된다. 뻔한 얘기. 행정소송법의 27조 행정청 재량에 속하는 거라더라도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을 때는 법원에 취소했다. 그거가 똑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그 21조장은 그렇게 기억해서 보시면 됐고요. 자, 22조 제재처분의 기준 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인데 이건 중요한데 시간이 됐거든.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합시다.